돈으로 읽는 세계사 강영운. 배꼽 지키며 만든 무역 전성시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뭔가? 50억 부가 판매된 성경. 만화책으로 범위를 좁히면 왕좌는 원피스 시리즈다. 1997년 첫 권이 나온 이후 2025년 110부가 나올 때까지 5억 부나 팔렸다. 원피스는 해적 루피가 보물 원피스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27년 연재되고 있는데 인기는 여전하다. 넷플릭스에 실사 영화가 나왔다. 원피스는 허구지만 그 기반에는 실화가 녹아있다. 태초에 해적이 있었다. 해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했다. 로마의 카이사르가 해적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기록도 있다. 해적들은 부유한 국가의 부를 무력으로 뺏는 걸 즐겼다. 포도주, 올리브유, 밀, 노예가 먹잇감이었다. 로마는 제국의 전 거점에서 물류를 운송했다. 11세기부터 지중해는 해적으로 몸살을 앓았다. 무역의 핵심 지역인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해적들이 명성을 떨쳤다. 바르살이 해적이었다. 1530년 이후 200년 동안 150만 200만 명 이상이 이들에게 노예로 끌려갔다. 이슬람의 맹주인 오스만 제국은 바르바리 해적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로 이슬람 세력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몰아냈을 때다.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동유럽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서유럽을 견제해야 했다. 해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서유럽이 해안을 통해 오스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해적들은 오스만의 사략선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지중해와 북해에 면한 국가들을 약탈할 때는 기독교 여성들을 납치했다. 오스만 제국 하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다. 백인 여성들은 화이트 골드라 통했다. 오스만 제국에서 위대한 군주로 통하는 술레이만 1세의 황후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록셀리나라는 여성이었다. 술레이만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가장 인정받던 해적은 하이르 아틴이었다. 스페인에 공격받은 알제를 구원해 지도자로 오르면서였다. 빨간 턱수염으로 기독교 세력에 맞섰기에 붉은 수염으로 통했다. 술레이만 대제는 그를 인정해 바르바리 해적인 그를 오스만 제국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까를 5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는 대활약을 펼쳤다.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아이르아티는 해군의 아버지다. 우리도 해적을 육성하자. 해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오스만의 전략을 지켜보는 이들이 영국이었다. 제국을 일군 스페인의 강력 해군과 싸우기에 영국은 미약한 나라였다. 엘리자베스 1세 역시 오스만 제국의 지혜를 빌렸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프랜시스 드레이크였다. 정치적 이유로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사략산에 올라 아메리카 대륙까지 섭렵한 경력자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 보았다. 1570년 드레이크는 임무를 수행했다. 영국의 왕실이 지원한 원정대를 이끌고 스페인 앞바다로 항해해 스페인 왕실의 재물을 훔쳐왔다. 왕에게 바친 재화는 30만 파운드에 달했다. 1년 국고 수입보다 많았다. 1581년 드레이크에게 자위를 내렸다. 해적 드레이크에서 드레이크 경이 된 것이다.
1588년 7월 영국 앞바다인 도버 해협에 141척의 함선이 나왔다. 무적함대였다. 필립 베이저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드레이크는 해류를 잇고 빠른 기동성을 살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아웃복서 스타일의 스페인 함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드레이크는 1596년 사망하기 직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이 큰 전쟁에 말리게 된다면 내가 전쟁을 지휘할 때 사용한 북을 울려 미리 알리겠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북이 영국 함대에서 울렸다고 한다. 드레이크가 보여주듯 해적의 주요 앞마당은 지중해를 벗어나 아메리카 대륙까지 뻗어간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둑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무대는 카리브해가 된다. 가장 유명한 악당은 에드워드 티치, 검은 수염이다. 1713회에서 카리브해에서 활동한 그는 가장 강력했다. 4년 만에 그가 약탈한 것은 150억 원에 달한 것이다. 영국계에서 태어나 중압감을 보였다고 한다. 영국 함대에 승선한 적이 있던 그는 전쟁이 끝난 뒤 해적으로 돌아섰다. 40척을 약탈했다. 카리브해에서 프랑스 국적 노예 운반선인 콩코드를 습격했다. 1718년 11월 영국 해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적의 보물, 사람들을 바다로 이끌었다. 해적은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다른 배나 해안지방을 습격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대해 어딘가에 숨어있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앞서 소개한 원피스 역시 전설적 해적이 남긴 보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그 이야기에는 모티브가 있다. 한 해적이 보물을 숨겨놓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 해적 윌리엄 키드가 그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키드는 영국 정부로부터 프랑스 선박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임무에 여러 차례 성공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착오로 인도 무굴 제국의 선박을 포획한 것이다.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자 집권당인 휘그당은 곤혹스러웠다. 야당인 토리당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드를 해적으로 몰아 죽이고 자신들과 연결된 고리를 끊어버리려 했다. 사형이 결정된 후 키드는 세계 각처에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에 대해 털어놓았다. 실제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귀중품이 발견되었다. 뉴욕 인근 가디너스 섬도 후보군 중 하나였다. 그의 사후 전설은 살을 더했다. 원피스의 작가 우다 H로의 재산은 수천억이다. 해적이 남긴 진정한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일지도 모른다. 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국. 누구에게나 별의 순간이 있다. 따뜻한 봄. 그에게도 그날이 찾아왔다. 연인에게 청혼의 뜻을 전달할 결심이 쓴 것이다. 그녀, 남자의 마음을 뒤흔든 여인에게 보낼 편지에 진심을 담았다. 답장이 왔다. 거절이었다. 사생아했던 남자의 출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모욕을 담은 거절의 뜻에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는 맹세는 분노의 열기와 함께 타버렸다. 그는 그 길로 여자를 찾아갔다. 머리채를 잡아챘다. 옷을 찢었다. 남자에게 칼을 겨눈다. 딸을 욕보인 데 대한 보복이 시작되려던 그때
칼끝에서 두 발을 뻗어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 여인이었다.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윌리엄이고 여자는 마틸다다. 두 사람은 나중에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세우는 군주가 된다. 제국이 될 영국의 경제적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윌리엄의 직업은 노르망디의 공작으로 각 성향은 그의 핏줄에 숨어 있었다. 선조가 바이킹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튀어나와 유럽을 호령한 이들이었다. 이웃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노략질을 일삼다가 저 멀리 이탈리아의 시칠리아까지 점령한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이들도 바이킹이다. 러시아 서쪽부터 대중해를 건너 아랍 세계까지 누볐다. 그들은 도시의 성벽에 가로막혀 약탈이 불가능해지면 상인이 되었다. 아랍에서 유통된 동전들이 스웨덴의 바이킹 주거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바이킹을 막을 만큼 강하지 못해 표적이 되었다. 프랑스 군주 샤를 3세가 묘안을 떠올렸다. 땅을 하사하고 그곳에 영주로 삼는 것이다. 조건은 다른 바이킹과 야만족의 침략을 막는 것이다. 프랑스 서쪽 해안가 지역을 노르망디라 부른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북방인의 땅이라는 뜻이다. 윌리엄은 이제 노르망디의 공작이다. 공작이라는 타이틀에 딱 벌어진 어깨와 배포까지 훌륭한 신랑감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어머니가 무두장이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로버트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프랑스 왕가의 피가 흐르는 플랑드르 귀족 마틸다가 그래서 거부한 것이다. 바이킹은 포기를 모른다. 윌리엄은 말을 타고 노르망디에서 플랑드르 브리에까지 달려가 사랑을 쟁취하였다. 이제 윌리엄은 노르망디의 영주이자 플랑드르의 사위가 되었다. DNA에 내재한 바이킹의 혈기는 그의 눈을 나라 밖으로 향하게 했다. 영국이다. 영국의 군주 참여왕 에드워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 왕좌를 노리는 사람은 노르망디의 윌리엄과 영국의 귀족 헤럴드였다. 헤이스팅스에서 격돌이 벌어졌다. 영국은 외국인을 군주로 모시게 될 비운이 다가왔다. 윌리엄 더 컨커러가 진군한 것이다. 윌리엄의 사람들은 점령군 노릇을 했다. 귀족들의 영지를 빼앗아 노르만 귀족들에게 분배했다. 4,000명이 소유하던 영지가 200명의 귀족들에게 갔다. 섬유 산업에서 시너지가 일어났다. 영국은 양모로 유명했고 플랑드르는 섬유 만드는 기술이 좋았다. 양모가 플랑드르로 수출되자 플랑드르는 최고의 섬유 생산 지역이 되었다. 무역이 국부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요크 같은 무역 도시들도 덩치를 키워갔다. 14세기 일어난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 초기 플랑드르가 영국의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죽은 국가인 프랑스 대신 무역 파트너인 영국을 편든 것이다. 윌리엄은 부를 허투루 관리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영국 전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방문해서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했다. 작성된 자료의 이름이 둠스데이 북이다. 최후의 심판일을 기록한 책이다. 윌리엄은 정확한 조사가 조세 행정의 기반이라고 보았다. 무역으로 번 돈이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구축된다. 1086년 영국 인구는 150만 명이었지만 200년 후에는 500만이 된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산업과 금융업의 발달도 확장시켰다. 약물산업으로 돈을 벌어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뒤 재무장관에 오른 인물 윌리엄 들라폴도 있다. 지금도 영국 상원의원들은 양모로 채워진 붉은색 의자에 앉는다. 영국을 대표하는 무역 상품인 만큼 지도층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모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입집단인 길드를 만들었다. 유럽에서 길드가 등장한 건 영국이 처음이다. 국가적 분쟁이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건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14세기 프랑스 군주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죽자 영국의 군주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한다. 백년 전쟁이다. 무역선이 다니던 바닷길을 영국의 군함이 가로막자 플랑드르에는 영국 원료 양모 공급이 중단되었다. 위기는 새로운 산업의 미랄이 된다. 영국이 직접 약모를 이용해 섬유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좋았겠지만 플랑드르에서 기술을 배운 이들이 합류하면서 좋아졌다. 양모 산업으로 이스트 앵글리아, 요크셔, 서머셋 같은 지역이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섬유 산업은 혁신이 들끓는 공장이었다. 고민 끝에 처음 만들어진 혁신의 결과물이 방적기계였다. 산업이 기계화되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것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절반을 먹어치우는 제국으로 영국이 성장한다. 여자를 데리고 냈던 한 바이킹이 불러온 나비 효과이다. 경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곳에 새로운 길을 닦았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른 곳에서 다른 혁신이 씨앗을 틔우고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언제나 위기를 딛고 진보한 역사를 입증한다. 7. 몰락한 귀족과 달러 공주 세계화. 아내는 곱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다. 남편과 아들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준비를 마친 아내가 다녀올게요 인사를 한다. 남편은 씁쓸하다. 아내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상관, 남편의 출세를 위한 미인계였던 것이다. 고관대작을 염원한 그는 아내의 외도를 눈감았다. 그녀는 기울어가는 귀족 가문에 시집온 부잣집 딸이었으며 남편의 출세를 위해 자기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강지처였다. 어떻게 다른 남자와 연인이 될 수 있느냐는 세간의 비난을 그가 귀담아 들을 수 없었다. 랜도프 철칠과 그의 부인 자넷 제롬의 이야기다. 이 막장 부부의 아들이 윈스턴 처칠이다. 그는 정치인이지만 세계화라는 중력파가 정치와 경제의 중매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사에도 중요하다. 19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아메리카의 대륙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840년 영국이 지배하던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벌어졌다. 먹을 감자가 없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총리 로버트 필은 곡물법을 폐지하고 농작물을 값싸게 수입하겠다고 말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역시 자유무역에 힘을 실었다. 무역 장벽이 무너지자 곡물이 들어왔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빛이었지만 영국 귀족과 농민에게는 그림자였다. 영국의 밀 가격은 19세기 초에 1톤당 10파운드였지만 19세기 후반이 되자 3파운드로 떨어졌다. 대형지를 보유한 귀족들의 수입도 떨어졌다. 세계화가 영국의 귀족을 강타한 것이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귀족이었던 처칠 가문도 그러했다.
남루한 귀족에게 손을 내밀 구원자가 대서양에서 도착했다. 달러 프린세스라 불리는 미국집 딸이었다. 런던에 몰려든 신북함들의 정체. 우린 귀족과 결혼하고 싶소.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걸출한 경제 거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막대한 부에도 이들의 허영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교계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올드머니로 불리는 유서 깊은 갑부 집안들은 이들을 천시했다. 돈으로 계급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욕망은 들끓었다. 신앙부자들은 포기를 몰랐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귀족의 타이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으로 건너갔다. 부잣집 교수들은 영국 귀족들을 사로잡았다. 달러 공주들의 유럽 공습은 성공이었다. 가난한 영국 귀족들은 너도 나도 미국 상속녀와의 혼인을 추진했다. 무너져가는 귀족 집안을 구할 방법이었다. 열의 하나는 달러 공주와 결혼했다. 공작감은 30곳 중에서 6곳이 달러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이런 추세는 유럽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450건이 집계된다. 세계화의 파고가 그린 풍경이었다. 영국 귀족에게는 대박 사업이었다. 막대한 지참금을 안고 시집을 왔기 때문이다. 철도 가문 벤터빌트의 콘수엘로는 영국의 말버로 공작과 혼인했다. 지참금이 4억 달러, 한화 5,500억 원이다. 사탕수수로 돈을 모은 미국 사업가 안토니오 이즈나가도 딸을 맨체스터 공작에게 시집 보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자넷 제롬이었다. 금융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런던 사교 모임의 스타였다. 왕 에드워드 7세가 그녀를 좋아했다. 에드워드 7세는 런던 귀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알았기에 랜돌프 처치를 소개했다. 지넷은 명석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랜돌프는 귀족으로서 자넷에게 누리지 못한 고귀한 신분을 선물할 수 있었다. 1874년 4월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지참금은 3천만 달러, 400억 원이다. 레이디 처칠로 불리기 위해 지급할 돈이다. 결혼 후에도 지넷은 여전히 사교계 중심이었다. 남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장기 작가들에 의하면 에드워드 7세는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랜돌프도 알고도 묵인했다. 그녀는 세르비아의 왕자 밀란 오브레노비치, 독일 외무장관 비스마르크와도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혼외 정사가 늘수록 남편의 위상이 높아졌다. 랜돌프는 보수 정당인 토리당의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양처와 악처 경계에 지넷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닦은 길에 아스텔 윈스턴도 올라탔다. 군대 입대한 처칠은 쿠바 독립전쟁에 참전하고 싶어 지넷의 힘을 빌렸다. 뉴욕, 쿠바 인도를 누리며 윈스턴은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었다. 1895년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어머니 지넷은 그를 지원했다. 군에 안착한 윈스턴은 정계로 나갈 발판을 마련한다. 보스턴 국회의원이 되면서 부터이다. 지넷은 어머니 역할에만 구속되지 않았다. 본인의 연애 생활도 즐겼다. 1900년 7월 20살의 연하인 스코틀랜드 군인 조지 컨월리 웨스트와 결혼한다. 아들과 동갑이었다. 세계화가 낳은 처칠, 세계화의 신봉자가 된다. 자유무역은 대영 제국의 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세계화라는 파고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보수당은 세계화에 반감이 있었다. 폭락하는 곡물값이 귀족들의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는 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소장파로서 당의 반기를 들었다. 윈스턴이 적을 옮겨 자유당 정치인으로 20년이나 있었던 배경이다. 때마침 히틀러의 등장으로 위기에 빠졌다.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항복하지 않았던 나라가 영국이다. 그 중심에 처칠이 있었다. 전임 총리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신뢰할 때도 그는 의심을 했다. 1940년 5월 후임 총리로 선정된 처칠은 말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나라 미국의 참전을 독려했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집무실에는 윈스턴으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은 1941년 8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만난다. 대서양 헌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미영 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공동투쟁입니다. 전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약이었다. 현대 유엔의 기초가 되었다. 헌장이 체결된 지 4개월 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 고립주의가 폐기된다. 미국이 참전한 이상 승리는 시간 문제라 보았다. 4년 뒤 피식민 국가들 대다수가 해방을 맞았다. 세계의 절반 이상은 승리를 향한 그의 집착, 미국 참전에 대한 믿음의 빚을 지고 있다. 역사는 나를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역사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언제나 자신을, 조국을, 역사의 진보를 믿었다. 아버지의 나라 영국의 엘리트주의와 어머니의 나라 미국의 개척 정신을 갖춘 인물이었다. 확고한 신념 속에서 자기의 길을 갔다. 세계화의 파고는 영국의 귀족을 무너뜨렸지만 윈스턴 처칠이라는 거물을 낳았다. 8. 존 2세는 왜 영국 역사에 없는가? 영국 역사에서 방탕한 왕을 고르자면 존 2세이다. 결혼했지만 아내를 무시하는 듯 수시로 여자를 만났다. 아내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홀로 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남편이 혼외자를 뒀다는 것을 알았지만 견딜 수밖에 없었다. 에드워드는 8명인데 존은 단 1명. 유럽의 왕명은 같은 이름이 반복된다. 조지가 6명, 윌리엄과 찰스가 3명, 엘리자베스가 2명이다. 그런데 한 번만 쓰였던 몇 안 되는 이름 중 하나가 존이다. 그가 빌런으로 전락한 데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 아버지 헨리 2세는 거물 중 거물이었는데 다름 아닌 영국 왕국의 영토를 프랑스까지 확장한 사람이었다. 헨리 2세의 확장 비결은 사랑이었다. 아키텐의 귀족 엘레노르가 시집 오면서 지참금을 가져온 것이다. 프랑스 왕 루이 7세는 괴로웠다. 헨리 2세에게 시집간 엘레노르가 전처였기 때문이다. 부자 아내를 신하에게 뺏긴 셈이다. 엘레노르는 프랑스 남부 특유의 열정이 있었다. 지고지순한 여인을 원한 루이 7세와 불화할 수밖에 없었다. 엘레노르가 영국 왕 헨리 2세와 재혼을 선언한다. 아키텐이 루이 7세의 손에서 헨리 2세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헨리 2세와 엘레노르는 5 아들을 두었다. 셋째 리처드가 사자왕 리처드이다.
존은 사랑받는 막내였다. 훌륭한 형에게 열등감 폭발한 동생의 이야기. 제국을 건설한 엘리이세는 독불 장군이었다. 권력 이양을 하질 않았다.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다. 1174년 반란이 일어난다. 수장은 엘리이세의 아들들이었다. 셋째 리처드와 넷째 제프리가 주역이었다. 그 뒤에는 엘레노르가 있었다. 아들들이 진다. 엘리이세는 진압하고 막내 존은 반란에 합류하지 않았으나 깨달은 게 있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힘의 권력이라는 것이다. 15년 후 영국의 왕좌에 라이언 하티드 리처드가 앉는다. 십자군으로 눈길을 돌리자 존이 미소 짓는다. 존은 국장을 장악했다. 행정과 사법을 틀어주었다. 형이자 왕이었던 리처드의 힘을 빼는 전략까지 병행하였다. 프랑스 왕에게 리처드의 프랑스 내 영지를 탈환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십자군 전쟁을 마치고 리처드가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6세에게 포로로 잡히자 돈을 주면서 더 오래 가두라고 했다. 존은 동맹인 프랑스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리처드가 풀려났다는 것이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길 수 없었다. 내란 수계로 잡힌 존에게 리처드는 사면을 허락한다. 리처드 1세가 41세의 나이로 요절한다. 권력은 존의 차지가 된다. 존의 키워드는 힘과 의지, 군주가 원하는 대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프랑스 앙골렘의 귀족 이사벨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영국의 정치적 위기를 지켜보던 사내는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였다. 하늘이 프랑스에게 존이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필리프 2세는 프랑스 영지인 노르망디를 공격했고 4년 전쟁 후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옥토는 프랑스 왕조에게 돌아갔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인 어리석은 군주는 잃어버린 노르망디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존이 왕으로 재위한 17년 동안 부과된 세금만 11회에 달했다. 존의 선대왕 셋의 재위 기간을 합쳐 부과된 과세 횟수와 같다. 돈을 받고 관직을 팔거나 독신을 고수하는 과부들에게도 세금을 매겼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매겼다. 가렴 주구였다. 혼란한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화폐로 이용될 은이 군자금으로 수탈되었다. 물건은 있는데 거래할 화폐가 부족했다. 통화량 축소에 따른 물가 하락과 침체가 맞물리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노르망디를 탈환하려는 존의 야망은 무의로 돌아갔다. 1214년 부빈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귀족들은 세금을 요구하는 존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채무자들의 반란이다. 반군 귀족들은 존에게 수탈당하느니 죽는 게 나았다. 자신들을 신의 군대로 선언하며 노샘프턴에 모여 진군했다. 반란군의 숫자가 늘어났다. 1215년 6월 윈저성 근처 러니미드 평원에 존이 도착한다. 마그나 카르타가 쥐어진다. 영국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왕명만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과세를 위해서는 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왕 위에 법이 있음을 천명한 명문이었다.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처음 문서로 기록된 것이다. 25명의 귀족은 대헌장이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다. 자유의 상징 마그나카르타. 주하는 마그나카르타를 무효로 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자행한다. 또 진다. 그 직후 죽었다. 400년 후 스튜어트 왕조가 왕권 신수설로 왕의 신성불가침 권리를 주장할 때도, 영국 군인들이 식민지 미국을 억압할 때도 자유를 염원하는 시민은 마그나카르타를 꺼내들었다. 존도,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도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후대 권력에 의해 도전받으면서도 마그나카르타는 살아남았다. 세계 대부분의 법전에는 인간의 자유라는 권리가 적혀 있다. 이런 진보를 이끈 건 역설적으로 존의 자의적 통치였다. 폭군을 거울 삼아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11. 대화제가 바꾼 런던의 겉과 속. 1666년 9월 초 런던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불이 도시를 태웠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런던이 신의 징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화가 난 시민들이 가톨릭을 신봉하는 외국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국왕 찰스 2세가 귀족들과 협력해 도시 재건 사업을 착수한다. 찰스 2세와 의회는 런던 재건 특별의원회를 꾸렸다. 런던의 건물을 목재가 아닌 석재로 한다는 내용이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영국을 대표한다. 대표 건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그의 작품이다. 날 때부터 불길을 자궁 삼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강한 건물을 만들었다. 원대한 계획은 비용의 발목을 잡히기도 한다. 런던 도시 재건도 그러했다. 세금을 거두려 해도 이재민이 너무 많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수가 적었다. 이때 런던시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자율은 4%로 시장 채권 평균 이자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다. 그러나 런던 시민들은 기꺼이 채권을 샀다. 도시 재건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어려웠다. 수요를 잃고 명민하게 움직이는 상인의 욕망이야말로 도시의 대들보가 된다. 영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욕망의 경제학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폐허를 재건하면서 돈을 벌려는 사업가가 나타났으니 니콜라스 바본이다. 의사였던 바본은 대화제 후에 전업을 결심한다. 건축업에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벽돌공, 석공, 목수들을 모아 주택 공급에 나섰다. 때로는 공터에 허가 없이 집을 짓기도 했다. 집 한 채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을 운운할 수 없었다. 그는 비도덕적이었지만 돈을 버는데 천부적이었다. 집을 구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집이 완성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도 문제없다. 집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첫 등장이었다. 돈을 벌려는 바본의 이기심이 런던 재건의 반석이 되었다. 바본의 사업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집을 지어주면서 런던 시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읽어냈다. 금불에 대한 트라우마.
그는 이곳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한다. 화재 보험이었다. 1680년 바보는 세계 최초의 화재 보험 전문 기업 파이어 오피스를 설립한다. 초대박을 이룬다. 그레섬 가문은 영국의 섬유를 네덜란드에 수출하고 그곳의 곡물을 수입해 불을 쌓았다. 영국에서 의류 무역을 담당하는 상인을 머서라 부른다.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리처드와 존 형제였다. 동생 존은 이 불을 기반으로 런던 시장에 올랐다. 형 리처드가 1519년에 아들을 낳았다. 토머스 그레샴이었다. 토머스는 아버지 리처드와 삼촌 존이 일군 부속에서 상인 정신을 체득했다. 한 나라의 물건이 다른 나라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원리를 새긴 것이다. 낮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고 저녁에는 무역회사 실무를 배웠다. 모든 일을 경제 관점에서 보았다. 영국 런던에서 네덜란드 안트페르판까지 그는 글로벌 노마드였다. 당시 안트페르펜은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이자 금융 기법이 발달한 도시였다. 당시 헨리 8세가 왕이었다. 그는 사치를 부렸기 때문에 재정이 파탄나려 했다. 헨리 8세는 화폐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은혜의 양을 줄였다. 싸구려 금속을 섞어 더 많은 은화를 생산해 왕실 빚을 갚자는 획기적인 제안이었다. 양화 대신 악화를 만들자는 비밀스런 주문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악화를 만든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안티페르판 상인들은 유럽 경제를 주물렀다. 영국 은화 1파운드의 실질 가치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 화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영국 화폐 대타락이다. 영국이 얻은 건 푼돈이었지만 잃은 건 신뢰였다. 안티페르판 상인들은 영국 왕실에 돈을 대주는 전주이기도 했다. 이들은 더 큰 이자를 요구했다. 안티페르판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레샴이 목도한 조국의 현실이었다. 헨리 8세가 죽고 빚을 갚는 과제는 그의 어린 아들 에드워드 6세의 숙제가 되었다.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15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누나 메리 1세가 왕이 되었다. 가톨릭 신자인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가 만들어 놓고 남동생 에드워드 6세가 지키려 했던 개신교의 영국을 흔들었다. 에드워드 6세의 애정을 받은 개신교도 토머스 그레샴의 자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레샴의 빈자리는 드러났다. 메리 1세의 재정 책임자 윌리엄 던시는 역량이 미치지 못했다. 메리 1세는 토머스 그레샴을 다시 불렀다. 다시 네덜란드로 가서 메리 여왕에게 필요한 급전을 빌려왔다. 유럽에서 전운이 고조되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영국이 메리 1세 통치 시기 종교 분쟁으로 정치 혼란을 겪으면서도 국가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레샴 때문이었다. 피해 메리가 재위 5년 만에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메리 1세의 배다른 동생이자 에드워드 6세의 배다른 누나였다. 그레샴의 자리는 여전히 보장돼 있었다. 세 명의 군주 모두 성향이 달랐지만 그레샴을 향한 믿음은 같았다. 그레샴은 대대적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나쁜 돈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파운드화를 다시 좋은 돈으로 돌려놓자는 고언이었다. 화폐의 질이 국가의 신뢰를 결정한다는 걸 알아서였다.
화폐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며 영국은 다시 부자 나라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전쟁이 터졌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안티베르펜의 은행가들과 상인들이 영국으로 피난했다. 그레샴은 런던을 제2의 안티베르펜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렇게 왕립거래소가 탄생했다. 신대륙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 유럽 대륙에서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궁창 같은 욕망이 뒤엉켜 산업의 아름다움을 일궈내었다. 중동의 레반트 지역의 상인도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무역업자도 여기서 돈을 빌렸다. 왕립거래소에서는 주로 실제 상품이 거래되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왕립거래소의 인근 거리에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런던 증권거래소의 모태가 된다. 세계 금융 중심지의 초기 모델에 그레샴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1597년 그의 유언에 따라 대학이 세워졌다. 그레샴 칼리지다. 먹물의 언어인 라틴어만 고수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영어 수업을 내세웠다. 수강료도 받지 않았다. 이곳에서 국가적 석각들이 대중의 언어로 지식을 전달했다. 세인트폴 성당을 지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도, 세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물리학자 로버트 훅도 여기서 강의한 지식인이었다. 여기는 훗날 과학혁명의 요람이 된다. 그레샴의 법칙은 같은 가치의 돈 중 금속 함유량이 높은 좋은 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저품질 화폐만 남는다는 경제학적 원리이다. 1857년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헨리 더닝 맥클라우드가 이런 현상을 발견한 뒤 그레샴의 이름을 붙였다. 그레샴이 양질의 화폐가 가진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레샴은 글로벌 금융의 첫 번째 마법사다. 재정 감각으로 나라의 곳간을 채웠고 혁신적 화폐 정책으로 영국을 부활시켰다. 정치인보다 뛰어난 감각을 가진 상인이었다. 왕립거래소를 비롯해 런던에는 그레샴 가문의 상징인 황금 메뚜기가 놓여 있다. 잔혹한 남편이었고 제국을 만든 위대한 경제인이었으며 애국자였던 한 남자. 런던을 넘어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다진 토머스 그레샴이다. 존 로. 암스테르담에서 은행의 역할을 보면서 존 로는 가업에 대한 피가 끓었다. 시정부가 설립한 암스테르담 은행은 경제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가 주목한 건 네덜란드 상인이 활용하는 환음이었다. 다른 나라 상인들이 무겁고 보관이 어려운 금화로 거래하는 데 반해 네덜란드 상인들은 환음 종이를 들고 물건을 교환했다. 무거운 금화를 애써 배로 옮기지 않아도 되었다. 금화의 제한된 수량 탓에 거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인들에게 환음장과 같은 종이 화폐는 천군만마였다. 현대인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혁신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금융이 실물 경제의 피와 살이 되었다. 국부는 늘어갔다. 소국 네덜란드를 대국 프랑스마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은 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듦을 깨달았다. 존 로가 신뢰 기반의 지폐를 구상하기 시작한 건 이때다. 파리, 베네치아, 제네바 등 도시를 방문하면서 경제이론이 완성되었다. 베네치아에서도 암스테르담처럼 상인들이 종이로 거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신뢰 있는 은행들이 중간에서 지급을 보증했기 때문이다. 무역에서 사용되는 신뢰 기반 지폐를 국가 차원에서 사용한다면 국가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시칠리아 왕국과 사보이 공작에게 찾아가 시도해볼 곳을 권했다. 거절당했다. 그러나 프랑스로 향한다. 어린 루이 15세와 그를 보필하는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를 어렵게 만난다. 존로가 면박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환대를 받았다. 프랑스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715년 나라 빚은 20억 리브르에 달했다. 이자만 해도 한 해에 8천만 리브르나 되었다. 1천 국고 수입 6,900만 리브르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존로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신뢰를 활용해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의 선봉이 되었다. 최우선 과제는 나라 빚의 청산이었다. 존로의 첫 번째 처방전은 은행이었다. 지폐의 발행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사용하기 쉬운 종이돈을 활용하자고 했다. 이는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지폐를 은행에 제출하면 언제든 은화로 교환되었기에 상인들은 안심하고 지폐를 활용하게 했다. 암스테르담 도시에서 생해지던 모델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프랑스의 첫 은행 방크 제너랄의 출범이다. 프랑스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국가 사업자 수가 60% 늘었다. 프랑스 깃발을 단 무역함도 16척에서 300척이 되었다. 무역의 문턱을 낮춘 덕분이었다. 1720년 그는 프랑스의 재무총감이 된다. 두 번째 처방전이 생겨났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인근 루지애나의 무역을 독점하는 국유 회사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시시피 회사이다.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국가 빚을 갚자는 계획에 위대한 콜베르가 이끌던 부국 프랑스를 다시 만들자는 포부가 담겨 있었다. 금융, 방크로얄, 사업, 미시시피 회사, 국가, 프랑스 왕실이라는 삼각편대의 시너지를 노린 것이다. 시민들은 성장하는 프랑스와 미시시피 회사에 베팅하려고 했다. 또 여기서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을 실천한다. 프랑스 시민들이 미시시피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눈치챈 그는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정부 채권으로만 살 수 있게 한다. 프랑스 왕실의 빚을 유망한 공기업 미시시피 회사 주식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전략이었다. 프랑스 왕실로서는 빚 부담도 줄이고 미시시피 회사 투자자도 모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린 셈이다. 프랑스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미시시피 주식회사 투자자들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다. 얼마 후에는 방크로얄이 발행한 은행 지폐로 미시시피 주식을 구매하도록 바꿨다. 지폐 사용이 늘어날수록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프랑스 시민들은 의심 없이 더 많은 미시시피 주식, 더 많은 프랑스 지폐를 원했다. 루지아나에 엄청난 금광이 터졌다는 소문으로 1년 사이에 주식 가격이 16배나 뛰었다. 그러나 현실은 거짓이었다. 은행에는 지폐를 들고 은화 교환을 요구하는 시민이 가득했다. 존로를 죽이자는 분노의 사자우가 터져나왔다. 남은 것은 은행권의 남발로 야기된 고물가와 주식 폭락으로 가난에 빠진 시민들이었다. 존로는 아무도 모르게 프랑스를 탈출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간다. 그가 경제를 배우고 도박에 빠진 곳이 그곳이었다. 돌아온 존로는 다시 도박을 했다.
1729년 존 로는 죽었다. 프랑스는 격변에 빠져들고 방크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주식회사 설립은 150년 동안 금지되었다. 금융과 산업을 경시한 프랑스는 무너졌다. 루이 14세의 말년처럼 루이 15세의 프랑스는 다시 과대 채무국이 되었다. 오늘날 눈으로 본 존로의 실패 원인은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화폐 발행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혁신성은 살아 숨쉬고 있다. 신용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이 경제를 혁신한다는 구상은 현재 금융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존로와 달리 오늘날 중앙은행은 그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되었다. 민주주의가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듯 경제는 시민의 욕망과 부를 먹이 삼아 성장한다. 협작꾼이자 살인마, 경제 실험자였던 존로가 남긴 교훈이다. 19. 천재가 남의 회사에 눈뜨고 코베인 전말. 영국, 네덜란드의 금융혁신을 이식하다. 1688년 영국의 격변이 일어난다. 제임스 2세가 왕조에서 쫓겨난다. 개신교 국가인 영국에서 제임스 2세가 가톨릭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새로 옹립된 왕은 같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의 지배자 윌리엄과 그의 아내 메리였다. 두 사람의 또 다른 정체성은 제임스 2세의 딸과 사위였다. 이른바 명예혁명이 이루어졌다.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의 공동 통치가 막을 올랐다. 명예혁명은 금융혁명이었다.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 네덜란드의 군주가 영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만 존재했던 증권거래소와 중앙은행이 영국에 등장했다. 그레샴이 세운 왕립거래소가 있긴 했지만 주식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식은 익스체인지 일리라고 불리는 거리에서 거래되었다. 윌리엄 3세 통치 시기인 1694년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을 설립하고 1704년에는 약속어음에 관한 법도 제정되었다. 도로가 닦이면 차가 늘어나듯 금융이라는 길 위에는 자본가들이 올라탔다. 1690년대 영국은 자본가의 시대이다. 은행가이자 동인도 회사의 주주로 큰 돈을 번 조사이아 차일드가 대표적 인물이다. 제임스 브리지스 찬도스 백작도 큰 부를 이뤘다. 탐욕과 소비가 경제적 미덕이라는 자유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이들은 콜볼의 우화를 쓴 버나드 맨더빌의 명언을 가슴에 새겼다. 탐욕, 낭비, 자만, 사치와 같은 개인적 악덕은 사회에 이롭다. 윌리엄 3세 치세의 영국 상업활동은 활발했다. 항구에는 매일같이 함선이 들어와 세계 각지의 물건들을 내려놓고 다시 항해를 떠났다. 금융의 달인인 이주 네덜란드인들은 영국의 경제를 금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미시시피 회사 복제판 남해 회사. 주식회사 영국은 상한가였다. 주식 투자 붐이 일었다. 하지만 영국은 배가 고팠다. 프랑스에서 걸출한 회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시시피 회사 말이다. 프랑스는 수백 년 된 영국의 앙숙이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단 하나, 미시시피 회사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남해 회사의 등장이었다. 남해 회사는 미시시피 회사처럼 남아메리카 지역의 무역 독자권을 보유한 조직이다. 영국 국채 보유자들에게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영국 정부로서는
프랑스 계승전쟁과 대북방전쟁으로 쌓인 빚을 털어버릴 기회였다. 시민들은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기회였다. 모든 투자자가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문에 구화 없이 모두가 투자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도 물리학자 뉴턴도 투자했다. 회사를 이끄는 존 블런트는 천재적인 방법으로 남의 회사 주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180파운드에서 시작한 남의 회사 주가는 1000파운드를 넘어섰다. 1720년 국왕 조지 1세도 이 주식 청약에 참여했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 영국의 위기를 타개한 사람은 로버트 월폴이었다. 프랑스에는 그와 같은 정치가가 없었기 때문에 1789년에 대혁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